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에서 전하는 해외 뉴스는 어떨까요?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 중 국제 소식 준비해봤고요. 과거 나라의 부족한 석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그 당시 청년들의 모습과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따라 나도 빛나게 살겠다는 현 시대 청년들의 노래를 전합니다. 북녘 돋보기 시간에는 2022년 새해 첫날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연구자 2명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해외의 수제 바이올린 제작 모습을 전하는 프로그램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관현악과 합창, 무용과 풍물이 어우러진 흥겨운 공연 감상하시겠습니다. 북의 우등생들의 공부 비결은 뭘까요? 그들이 알려주는 옳은 학습 방법을 엿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에 좋은 화초에 대한 정보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북의 보도에도 해외 토픽이 있을까요? 외국 여행도 금지하고 고립을 자처하는 국가라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왠지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북에서도 매일 국내 보도에 이어 해외 소식을 꼬박꼬박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원숭이 두창의 감염 추세와 굵직한 해외 뉴스를 전하곤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며칠간의 북의 국제 뉴스를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의 국제 소식은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외신 보도에 의하면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1,054만여 명, 사망자는 650만 4,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전염병 상황이 악화되면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200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전 주민 핵산 검사가 진행됐으며 외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시의 261개 지역을 높은 급의 위험 지역으로 249개 지역을 중간급의 위험 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편 련영성과 해남성 등 여러 지역에서도 중요 위험 지역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전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얼마 전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자국 내에서의 악성 비루스에 의한 후유증의 발생률과 증상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됐던 성인들 속에서 5명 중 1명이 아직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2,300만여 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총체적으로 성인 13명 중 1명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후 3개월 혹은 그 이상 후유증을 보인다고 합니다. 후유증에는 건태감, 피로감, 숨가쁨, 심장혈관계통 합병증, 편두통, 불안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스키우군에서 2일 들불이 빠른 속도로 퍼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들불로 4일 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5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수천 명이 소개됐습니다.
또한 17.2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제자원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속에 최근 어느 한 나라에서 화장품 용기들을 재생利용해서 실리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 해에만도 1만 톤에 달하는 화장품 용기들이 어물로 처리되고 있는데 화장품 용기에 포함된 유리나 금속, 수지 재료들은 여러 번 재생利용할 수 있는 귀한 원료들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생산업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다 쓴 화장품 용기들을 회수하는 체계를 세워놓고 종류별로 선별한 다음 각종 형태의 용기들을 재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화장품 용기들은 경제적으로 실리가 매우 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죠? 북녘의 하루 진행하면서 늘 느끼지만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갖고 살았다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북의 과거를 조망하려 합니다. 1957년 북은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하는데요. 당시 공업화를 위해서는 석탄 생산량을 늘리는 게 가장 큰 과제였다고 하지요. 그때 나라의 걱정거리였던 석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나섰다고 하네요. 그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북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1957년 6월) 당시 민청중앙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성남 청년 탄광 개발을 청년들이 맡아 수행한다는 결정이 채택되었다. 비가 다 내려서 하늘 이거 말 그래 누구도 하나 굴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제일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흡파소 부럽고 만들고 남자들은 덜 재우고 그래서 교대가 없이 24시간 3시간 자나만 하고 이랬어요. 아무리 이러고 힘들어도 당에서 하라면 꼭 해야 되는 걸로 믿고 자기 계획을 해왔습니다. 이거 제일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는 개발자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 선청을 떼면 산석고 물 말고 성남의 땅에 우리는 당의 구름 받들고 왔다. 사회주의 군소자로 용의 드높이 놀라운 기적과 미훈이 촌촌들의 평범한 노동이고 생활이었다. 그들은 젊어서 고생은 군수고도 못 산다는 아름다운 인생관을 후대들에게 새겨주었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은 강원도 통촌이었습니다. 당시 청년들을 탄광 개발지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할아버지는 제일 선참으로 이 성남 탄전으로 달려났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자주 우리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사람은 청춘 시절을 가짓고 빛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들처럼 이 성남 탄전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의 청춘들이 첫 청년기업소를 일도 세운 때로부터 청년이란 이름이 온 나라 강산을 뒤덮었다. 우리 후대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전 세대들의 투쟁과 위훈이 총 역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어 있다. 아무래도 이런 역사를 보여주는 거는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그때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아까 영상에서도 할머니가 중간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에서 하라고 하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비가 와도 그걸 또 반드시 실현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 이제 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이 먹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의 노래 중에서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의 청년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삶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노래도 널리 불리우고 있다고 하네요.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 한번 감상해 볼까요? 나의 아버지 청춘 시절 강손에 앞에서 흘렀네. 눈 내리는 12월에 샘물 뽑던 영예봉이 나의 아버지였네. 나의 어머니 청춘 시절 해주와 하성에서 흘러갔네. 전열차 떠나보내며 울고 웃던 그 처녀가 나의 어머니였네. 나의 보람찬 청춘 시절 대르리오 저국에 바치리. 그날의 아버지처럼 그날의 어머니처럼 빛나게 살리. 그날의 아버지처럼 그날의 어머니처럼 빛나게 살리. 화면 곳곳에 탄원 청년들의 모습도 보이고 공장, 농장에서 땀 흘리는 청년들도 보이고 가사와 영상이 잘 어우러지네요. 이렇게 노래의 가사 화면이 편집된 것을
북에서는 화면 음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선중앙TV 방송 중간중간에 이런 화면 음악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일종의 뮤직비디오인 셈이죠.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이면 김일성 주석이랑 김정일 위원장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진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그냥 두고두고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겠지요. 오늘 그 기념사진을 함께 찍은 사람들 중 김일성대학의 리광일, 평양의대의 차광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김일성대학 리광일 씨의 사연부터 볼까요? (2022년) 새해 첫 아침,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공로자, 노력혁신자들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학자, 연구사들도 있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연구사 선생들이 연구 도입한 진동파에 의한 슬라브 준위 축전 장치,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됨으로 해서 노은용을 과학적으로 하면서도 선철의 질을 훨씬 높이게 되었습니다. 황철용 예공들의 말에 의하면 진동파에 의한 슬라크 준위 축전 기술을 도입한 결과 석탄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선철 생산량을 훨씬 높였다고 합니다. 항해전연합기업소에 나가서 보니 현장 일꾼과 노동자들이 제일 애타게 기다린 문제 하나가 슬라브 준위 축종하는 문제였습니다. 슬라브 문제라는 게 보통 선철 생산 과정에 철이 가라앉고 나머지 부산물이 뜨는 걸 슬라크라고 합니다. 이놈은 슬라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마 뚜껑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그 생산에 방해도 됩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돼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에 지장을 주고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크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의 귀중한 자원들이 망탕 버려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용광로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작 이거 우리가 수학자들이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볼 때는 우리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 이거 꼭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한번 달라붙어 보자 라고 해서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조국의 부강을 위한 길에서는 내일이 따로 없다는 자각이 곱해졌습니다. 리광일 서당동무는 대학 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 맡겨주면 그거에 온 정력을 바쳐서 하나를 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거나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슬라브 축전 기술을 맡아서는 정말 온 노력과 지혜와 정력을 다 여기 쏘아부어가지고 리광일 소장동무는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 화상유연 방법이 실패하고 다음에 시도했던 음영유연 방법도 실패했고 그때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실무지를 찾던 소장동무는 로의 꼭대기에서 슬라브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밖에서 진동만 듣고 슬라브의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너의 진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하루에도 수십 번, 또 낮에도, 밤에도,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철에도 너의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자기들보다 롤을 더 많이 오르내린다고 만류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고시몰인 노력으로 이들은 영광로 벽의 진동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제작과 진동 신호를 분석해서 슬라크 높이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강일 씨가 주체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슬라크 준위 측정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네요. 굉장히 큰 성과인가 봐요. 예, 슬라크는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이 가라앉고 뜨는 부산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래그라고 하잖아요. 시뻘건 쇳물 막 흐르는데 그 위에 둥둥 뜨는 그 시꺼먼 그런 재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슬라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처리하면 용광로가 멈춰 서버리는 정도로 아주 이걸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그 중요한 거를 그동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던 것을 이제는 뜨거운 용광로 가까이 가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굉장히 새로운 개발이네요. 네. 근데 제가 좀 더 주목을 하는 것은 이게 황해제철소에서 개발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김책제철소로 등 또 다른 제철소로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물을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어떠한 연구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게 상용화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일반화시키는 그렇죠. 것이. 네. 근데 만약에 그 정확성이 모든 제철소에서도 인정된다면은 굉장히 큰 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리광일 씨가 제철소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용광로를 오르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노력 끝에 이 어려운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 상용화까지 했으니까 그 노력이 정말 눈물겨웠을 것 같아요. 기념사진 찍을만 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평양의대 차강철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강철 연구팀은 건강검사 설비 국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 교류소는 보건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높은 의학과학기술 성과로 담보해 가고 있는 실력가 집단입니다. 최근에 이들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검사 설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검사 설비들은 반응 조건을 보장해주는 검사 설비 핵심부를 우리나라의 순한 알루미늄 재료로 만들었으며 광학수감 계통을 우리식으로 설계 제작했습니다. 이중전원 체계도 도입했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나 지능형 선천하기를 통하여 검사 과정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검사 설비들은 기존 설비들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검사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량화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구 개발한 그 검사 설비들은 실제 우리가 맡아 하는 국가 연구 개발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실제 절실히 필요되는 검사 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연구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실제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쟁쟁한 기술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 개발자이고 연구 저장인 차강철 동무가 이런 대학 시절에 대학생 발명가로 이름을 떨쳤고 더욱이는 병사 시절에 병사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낸 쟁쟁한 실력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 설비의 핵심부 제작 기술은 첨단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와 자재로 만든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과정에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 탐구의 나 혼자서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집단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만 그 첨단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돌파의 열쇠는 우리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이 최상의 방향으로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온 몫으로 심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헐지 않은 탐구의 과제를 스스로 걸머쥐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저 설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선진국 몇 나라에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 보면 북의 입장에서는 제법 자랑할 만한 성과인가 봅니다. 예. 근데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알루미늄을 활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또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북의 과학기술 발달은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원자재가 비싼 외국제라면 이게 상용화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북이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성과들을 알리려고 애쓰는지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만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의 자발적 충성심을 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 충성심이요. 하긴 공부나 연구를 좀 게을리하고 싶다가도 이런 영상을 보면 아, 나도 좀 연구 더 열심히 해서 저런 좋은 아파트도 받고 총비서랑 기념사진도 찍고 싶다 이런 자극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나라에 기여도 하고 싶고 영웅도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할 거고요. 네. 아무튼 북은 과학기술을 단기간 내에 최첨단화하는 것이 북의 최대의 관심사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은 천병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대단히 우대받는 것이고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북이모전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방송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바이올린과 천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현장을 국제생활이라는 방송으로 담아냈네요. 바이올린과 첼로 제작에는 높은 기술, 그리고 많은 품과 시간이 듭니다. 여기 알바니아의 어느 한 악기 제작소에서는 여전히 손노동으로 현악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통을 살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한 달, 첼로를 만드는 데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 제작자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제작자의 아버지도 악기 수복자이며 피아노 조율사였다고 합니다. 악기 제작 방법을 배운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개인 작업소를 꾸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악기 제작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기를 만들기 전에 그는 악기가 낼 소리와 악기를 쥐고 연주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악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악기 재료로 될 나무의 소리도 들어보며 제작한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제작에는 단풍나무와 가문비나무가 쓰인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의 극장들과 여러 음악 학교들에서 이들이 수공업적으로 만든 바이올린과 첼로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악기에 대한 평가도 좋다고 합니다. 제작소에서는 한 해에 10개의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느 한 나라의 천 짜는 작업장입니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천 짜는 기계, 즉 나무짓기를 가지고 천을 짜고 있습니다. 옛 나무짓기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비로도는 여러 나라의 명배우들과 정계, 사회계, 예술계의 유명한 인물들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 작업장에서는 최고로 숙련된 솜씨와 단련된 인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비로도 천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16세기에 이 도시에서는 약 6천 대의 나무짓기들이 비로도를 짰지만 지금은 요류들 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요류들 떼의 짓기를 7명의 기능공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비로도는 의자에 씌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자들은 지금은 생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생산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나라의 중요한 예술 및 문화유산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세기로부터 18세기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생산된 비로도는 여러 왕족들의 화려한 옷으로 됐다고 합니다. 방짓기계의 발전으로 수많은 낡은 짓기들이 사라졌지만 이 도시에서는 이렇게 10여 대의 짓기들이 원상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나무 짓기를 이용해서 천을 짜자면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인내성을 발휘하며 많은 육체적 힘을 소비해야 합니다. 보통 짓기를 준비하는 데는 여러 달이 걸리고 천을 짜는 데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천의 형태에 따라 짓기 한 대를 변경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업 시 육체적 부담이 크고 2명의 직공들이 한 기대에서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기능들이 높아야 질 좋은 비로도를 짤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에 대한 인기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1세기인 오늘날 이들이 생산하는 초리는 수백 년 전의 문화와 감정이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공연을 준비해봤는데요. 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과 풍물패의 합동무대라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와, 관현악 공연하다가 갑자기 풍물패가 짠하고 등장하네요. 확실히 우리 음악이 신명나네요. 그렇죠. 저도 신나게 잘 봤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우등생들이 직접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설마 교과서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라 그런 건 아니겠죠? 옳은 학습 방법을 찾아보자요 라는 방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부를 잘하자면 옳은 학습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 최우등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은 학습 방법을 찾아봅시다.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맑고 시원한 새벽 공기, 조용한 분위기. 이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학습 환경이 절로 마련된 것이나 같습니다. 새벽에는 집중이 잘 됩니다. 새벽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책 읽기나 이렇게 외고 단어 암송을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면 덕무들의 지식의 보물권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는 학습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습 목표는 자신이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이때 진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알맞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난 하루에 수학 문제를 40문제 하고 외우고 단어를 10개 할 목표를 세웠댔습니다. 그런데 외우고 단어는 20개도 할 수 있어서 매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학과 경연에서 10점을 맞았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자체로 학습 목표를 세울 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숙제는 그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주위에 흥미를 끄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나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그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날에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숙제도 그 누가 시키기 전에 꼭 스스로 하는 습관을 보여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는 종종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그림은 왜 이 모양일까? 어머니한테 그려달래야지. 이 문제는 왜 풀리지 않을까? 형에게 풀어달릴까? 이렇게 도움받을 생각을 먼저 한다면 능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침착하고 선생님이 배워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풀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번 또 한 번 어려운 문제를 자체로 풀어가느라면 재미도 나고 또 앞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학생 동무들, 누구나 옳은 학습 방법을 찾아 열심히 노력할 때 10점꽃 자랑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정화에 좋은 화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무실과 가정에서 널리 키우는 관상용 화초들 가운데서 공기 정화에 좋은 화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목은 사무실이나 가정은 물론이고 기관이나 공공장소들에서 실내 장식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담배의 주요 독성분인 니코틴을 흡수하고 그것을 독성이 없는 물질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송목입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니코틴 정화식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송목을 여러 해 동안 키우다 보면 잎이 떨어지고 모양이 한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흙가리를 바로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송목은 생육이 정말 왕성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보다 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생활력이 정말 강합니다. 2, 3년 지나게 되면 화분에 뿌리로 꽉 들어찹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식물이 쇠약해져서 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송목은 꼭 2년에 한 번 정도 흙가리를 해줘야 합니다. 송목은 빛을 많이 요구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겨울에도 빛이 잘 드는 곳에 넣고 키우며 적어도 한 주일에 2 내지 3일은 빛을 충분하게 쬐어줘야 합니다. 니코틴을 흡수 정화하는 잎 관상식물들 중에는 송목뿐 아니라 만년총도 있습니다. 만년총은 가물 견딜성이 약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물을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합니다. 빛즐김성 식물이지만 여름철의 생빛은 싫어하므로 반군을 조건을 지어줘야 합니다. 자연계의 식물들 가운데서 유달리 특징적이고 또렷한 생김새를 가진 선인장입니다. 선인장류에서 공통적인 것은 모두 가시와 함께 살찐 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찐 줄기에는 많은 공기구멍들이 있습니다. 선인장은 이 공기구멍을 통해 포름알데히드와 디메틸 에테르를 비롯한 유해 가수들을 흡수하고 건강에 좋은 공기음이온을 내보냅니다. 이런 선인장들을 전자제품들이 많은 방에 넣고 키우면 더욱 좋습니다.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들에서는 많은 전자기파 복사선이 나옵니다. 이 전자기파 복사선들은 건강에 좋은 음이온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데 이런 방에 선인장을 넣으면 공기 음이온을 보충해 주어서 방 안의 공기 저성이 한결 좋아지게 됩니다. 선인장뿐 아니라 알로에와 꽃보드락과 같은 살찔 식물들도 전자제품이 있는 방에 넣으면 좋습니다. 선인장은 공기 음이온을 내보낼 뿐 아니라 밤에도 산소를 내보내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낮에는 빛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밤에는 빛합성을 하지 않고 반대로 건강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침실에 화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좋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인장은 밤에도 산소를 내보냅니다. 바로 그래서 선인장은 산소음이온 천연 발생기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키우는 과정에 이렇게 줄기의 색이 누래지면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너무 자주 주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인장은 가물 견딜성이 매우 센 식물입니다. 때문에
물은 화분 풀기 마른 정도를 보아가면서 4 내지 7일에 한 번씩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정화에 좋은 화초들. 누구나 우리 생활과 가까운 관상용 식물들에 대한 상식을 잘 알고 생활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갑시다. 오늘 순서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북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상은 216 과학기술상이라고 하지요. 매년 초 이 상을 누가 타는가는 북과학자들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군요. 오늘 우리는 김일성대학의 리광일 선생을 만났습니다. 독특하게도 이분은 수학자입니다. 진동 8호 선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라크 측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황해 제철소를 넘어 북 전체 제철 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내년 216 과학기술상은 리광일 선생이 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북은 과학기술을 단기간 내에 최첨단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은 경제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해 풀어나가자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과학기술만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다 보니 자력갱생의 의미도 변화합니다. 이미 마련된 자립적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최소의 지출로 최대 효과를 거두며 필요 자금도 자체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은 이 모든 문제를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듯 합니다. 과학자를 무한대로 우대합니다. 미래과학자 거리에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최대의 연구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키워 그들의 자발적 충성심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지요. 과학자의 결심 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실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는데요. 영광이 클수록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무척 흥미롭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혁명, 모든 생산 현장의 과학화, 과학기술에 의한 자강력 제일주의, 이 모든 것의 키는 과학자가 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